지금 미북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자, 세기의 단판이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세기의 사교육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6분 먼저 도착해 트럼프를 카펠라 호텔에서 맞이했는데요. 자, 트럼프가 이 김정은에게 만나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했고 김정은도 웃음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이 때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았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통역만 대두한 채 45분 단독 회담을 하고 끝나면 이 참모들이 이렇게 배석에서 확대 회담을 하고 또 점심 때는 업무 오찬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이 장사치가 되면 동맹국은 죽어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동맹은 서로가 이득이니까 동맹을 맺는 겁니다. 1953년에 미국이 6.25가 끝나고 빠져나가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잡아서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공을 이렇게 상당히 좀 포장하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미국이 생각이 없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잡았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한 전투에서 겨우 휴전을 했는데 미국이 한국을 버려두고 빠져나가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투자한 비용이 매몰 비용이 사라질까봐 미국이 아마 가라 해도 안 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동서냉전의 중심인 곳에서 공산 진영의 침략을 저지해내고 휴전까지 한 버틴 나라였다.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했지만은 한국처럼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고 내부에서 좀 충돌한 정도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전체가 공산화가 되었는데 이 공산화를 일단 막아낸 부분이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마디로 공산 진영에 대한 서방 자유 진영의 전초기지로 남한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주한미군을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이 전란을 수습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도 가서 8,000명이나 전사를 했고 수만 명이 다쳐서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국을 위해서 희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했던 부분은 크게 보면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한국은 덕만 봤다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자신의 이해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장사치처럼 눈앞에 계산만 하고 동맹의 관계를 단절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이 길게 장기간의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당장 눈앞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을
가끔씩 야근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눈앞의 이익에 몰두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닉슨, 카터, 아버지 부시. 재선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닉슨은 재선했지만 탄핵됐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저주라고나 할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닉슨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월남 패망의 일단을 가져온 닉슨요. 닉슨은 하원 의원일 때 비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상원이 되고 아이젠하워의 러닝메이트로 젊은 나이에 50년대에 부통령을 8년 했어요. 아이젠하워가 재선되는 동안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케네디하고 닉슨하고 붙어서 케네디가 닉슨한테 이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닉슨은 수구 꼴통처럼 되어서 정치권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 68년 민주당의 험프리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어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보수주의, 반공주의 시각을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미국과 닉슨의 미국을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베트남과 그리고 한반도, 한국 그리고 미국의 역할을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원래 제국주의 국가인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트남 민족주의자들, 처음에는 민족주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산주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디엠비엠프 전투라는 데서 수천 명이 포로가 되거나 전멸을 하고 사실상 베트남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떠나고 북베트남에 별도의 이 정부가 수립되고 남베트남은 계속 그냥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 있는 속에서 미국이 1964년에 베트남에 케네디 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쿠바 위기도 있으면서 동서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점입니다. 자, 미국이 개입한 이래 1968년에 1월 30일 테드 공세라고 부르는 구정공세가 있었습니다. 베트콩 북베트남이 10만 5만 명을 동원해서 월남 전역에서 미군을 공격했고 미국 대사관의 일부까지도 점거를 했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사살되거나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으로는 졌지만은 전략적으로 이 모습이 미국의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화 포스트에 나오는 미국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상으로 미국의 보편적으로 대중들이나 위에 정치 핵심들에게도 번져갔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것이요. 김정은이 2011년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ICBM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69년 이후에 미국하고 베트남, 베트콩 간의 평화협상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미국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남북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69년 7월 25일에 있었던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이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다가 정치적으로 케네디한테 지고 거의 매장됐다가 다시 재기한 이후에 아주 현실주의자가 됐어요. 아시아의 운명은 아시아인 스스로 개척해라. 즉 너네들 스스로가 지켜라라고 괌에서 이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발표된 이후에 인도차이나 반도나 한국이나 대만에 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를 미군을 보내서 지키려고 하는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냐. 자,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군 철수론을 수도 없이 주장해오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69년 6월 8일 날 수립했는데요. 한국에도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는데 이 이후에 아까 유건일 고문이 이야기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선이 남한의 정권에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2년 6월에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수렁에 빠져들면서 정치적인 업적을 대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닉슨의 특보로 나중에는 국무장관이 됩니다. 임기 말에는. 그 사람이 이제 키신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차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스캔들이니 각종 스캔들로 특검이 임명되었듯이 이때 닉슨도 특검이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자, 급해진 닉슨은 73년 1월 27일 날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군을 60일 내에 철수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수교 미군 철수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문재인과 트럼프 간의 40분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 입에도 꺼내지 마라. 그럴 바에야 협상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전혀 그러려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73년에 미중 수교가 되고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닉슨이 워터게이트의 와중에도 핑퐁 외교니 뭐니 해서 72년부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엔에 72년에 중국이 가입을 하고 73년에 사실상 미중 수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3년에 60일 만에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월남에 원조해주겠다 약속해놓고는 원조를 중단합니다. 그러고는 74년 8월에 닉슨은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 7월 달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75년 4월 30일 날 월남은 패망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 서울은 몇 년도에 함락되거나 망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월남에는 이 60년대, 70년대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키신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있고 폼페이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월남을 말아먹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된 전쟁에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방식이 아닌 식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닉슨 자신의 약점과 키신저라는 냉혹한 유대인 출신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약소국들의 이익은 그냥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논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지금 월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미북 회담의 배후에 지금 90대의 키신저가 작용을 하고 있고 유대인이 트럼프의 사이도 충분히 관계하고 있을 정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 한반도 상황이 이 60, 70년대의 베트남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좌파 성향 매체가요, 미국 민주당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당 비서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이 미국 민주당을 욕을 한다. 제가 제발 무지한 한국의 숙골들한테 충고하는 게요. 민주당은 좌파다. 그리고 공화당은 우파다. 이런 식의 초딩잉도 아닌 유치원 수준의 사고를 거두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관계를 좌우 관계로 바라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무식한 놈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가 얼마나 영리한 놈들입니까? 미국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의 한국당 같다고. 자, 무식해서 욕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진보 정당과 한국의 보수 정당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죠. 이 이질적인 두 정당이 트럼프에게 훈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미 회담, 미북 회담에 딴지를 걸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미북 정상회담에 포함되어야 될 5가지 원칙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핵무기 포함해서 생화학무기까지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여기에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에 다뤄야 된다고 손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밖에도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들과 상의해야 되고 의회가 언제든지 제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미북 회담의 성공이 목전에 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에 유리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참고 넘길 리 만무하다. 트위터로 응수했다. 오바마, 슈머는 상원 원내대표, 펠로시는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북한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주제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조언이 필요 없다. 자, 차라리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현상 유지를 펴온 것이 지금 트럼프처럼 저렇게 협상으로 매듭 짓겠다고 북한에 한마디로 말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려 들어간다 하면 또 숙골들이 난리를 칠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숙골이지요. 왜? 꼴통들이고 수구적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 미국 대통령이면 아주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자, 민주당이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제재하고 이런 식으로 온 부분은요. 사실은 별 할 방법이 없다면 북한을 서서히 쪼아가면서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꼬집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홍준표도 미북 회담을 위장평화회담으로 이렇게 외신기자 클럽에서 이야기했고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한국당 의원 36명도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성명서에서 생화학무기 폐기, 인권 개선 등도 요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자, 이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한국당 이 당파적인 이해관계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진보적인 미국 민주당이 미북 회담의 파탄을 고대하는 군산복합체나 네오콘과 보폭을 같이 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민주당에게는 트럼프가 이 북한 문제에서,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미국에서 지금 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계산만 밝은 사람이 대통령에 있을 때 자신의 업적과 자기애에 가득 차서 나르시시즘에 불타는 사람이 대통령에 있을 때 얼렁뚱땅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을 꼬드겨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이러는 부분이 정치적 이해도 있지만 민주당만 이런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한미군 철수 반대 수권 법안 같은 경우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3가지 원칙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국 좌파들이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한국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정치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좌파 언론의 행태 속에 그야말로 좌파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우리한테 협조적이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좌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주로 공산화를 할 때 보면요. 유럽의 공산화되는 과정에 보면 거구하고도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아서 하는 적도 많아요. 의외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싫어했는데 히틀러도 사실상에 보면 당 이름에 사회주의라고 붙였고 전체주의로 공산주의와 비슷한 모양을 띄었는데 서로 닮으니까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공산당은 손만 잡을 수 있다면 적의 적이라도 손을 잡고 누구든지 이용을 해서 악마한테도 영혼을 팔아서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할 때 트럼프가 유세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를 할 때 돈 안 내는 데는 미군 빼야 된다 할 때 이미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트럼프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의 가치 속에 주한미군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오래된 역사나 그런 관점, 한국이 발달에 대한 미국의 자부심, 즉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개입한 자유진영의 사례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이다시피 한 한국의 사례, 이런 부분들, 이것이 그동안에 얼마나 자유진영의 첨단 기지로서 한국이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트럼프는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한테 돈이 안 되니까. 트럼프는 표, 돈, 자기의 만족, 이런 거 외에는 계산의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칼럼이에요. 이상한 트럼프 월드에서는 동맹국도 도둑이 된다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G7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보인 행동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우리 편이라고 하는 동맹국들을 자신의 이해만 맞지 않으면 한마디로 언제든지 버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거기에 모인 G7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전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보스를 향해서 성토를 했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메리칸 퍼스트가 수사인 줄 알았는데 아예 진짜로 관세 폭탄들을 이 나라를 향해서 다 때리니까, 근데 그 명분을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대고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어요. 자, 우리 편 보스가 식구들을 향해 너희들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니 캐나다, 영국도 어안이 이렇게 벙벙했고, 캐나다, 영국은 미국을 거의 사촌 형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미국과 전쟁에서도 거의 같이 움직이고 정보도 같이 수집하고 이런 나라인데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어떻게 적국이나 쓸 안보 위협이라는 말을 관세 부과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트럼프가 1812년 전쟁을 예를 들면서 당신들이 백악관을 불태우지 않았느냐. 200년 전에 영국군이 한 일을 이유로 캐나다한테 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미영 전쟁을 할 때 이야기죠. 그래서 캐나다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고, 트럼프가 G7 회의 전으로 동맹을 하면서 이 립 오프, 즉 뜯어가다, 훔쳐가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동맹국들도 트럼프한테는 전부 내 돈 뺏어가는 도둑놈 그 이상이야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 그를 향해 당신이 동맹을 괴롭히면 적국인 중국을 도와주겠다라는 유럽의 주장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트럼프는 중국하고도 밑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내 돈 뺏어가면 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서는 동맹보다도 하나도 얻을 게 없었던 적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다. 북한과는 이 악화 일로를 걸었으니 조금만 나아지면 그야말로 성간이 김정은의 거래를 트럼프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끌어들였고,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마치 이미 그것이 돼가는 것처럼 엄청난 포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대통령도 못한 걸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가 냉정하게 되면 김정은한테 얻어낼 게 없어 보여서 매우 불안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 과시나 노벨상 같은 부분에 매몰하면서 한국과 윈윈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적당한 비핵화 쇼에 협조만 해주면 북한과 윈윈을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는 게 CVID라고 하지만은 결국 북한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 다시 깨질 거다. 미국과는 동맹이고 북한하고 핏줄이라는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요, 자기 약점이 있고 장사치처럼 이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동맹국은 망하는 겁니다.